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냐면요. 중세 유럽의 크리스트교와 이 중세 유럽의 변화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 단어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 조금 정신을 바짝 마음을 가다듬고 삼촌이랑 같이 이 내용들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촌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 다 잡고 이제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미리 겁을 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단원이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자, 요 단원을 들어가면은 삼촌은 요렇게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생각이에요. 자, 요렇게 그려보고요. 안에 선을 두 가지를 그을 건데 첫 번째 선은 요런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또 하나의 선은 요런 선을 하나를 그어 볼 겁니다. 자, 중세 유럽, 이제 그리스도교 이후에 이제 봉건시대 이후의 시대입니다. 이제 봉건시대 이후에, 이 봉건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중세 유럽은 우리가 두 집단의 권력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처음에 치솟았다가 깔아앉는 이 권력은 누구의 권력이냐면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의 권력이고요. 처음에는 깔아앉았다가 위로 떠오른 이 권력은 누구의 것이라고 보면 되냐면 황제들의 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시점이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중앙 시점, 그리고 요 힘이 역전되는 두 번째 시점, 여기 요 시점,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자, 요 시점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요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쪽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 이후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강의가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삼촌이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황제의 권한이 바닥을 치고 교황의 권한이 아주 극대를 찍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황제권보다 교황권이 더 강해지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줘 버린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뒤에서 교황 뒷담화를 깝니다.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 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파면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파면이라는 벌은 어마무지하게 무서운 벌입니다. 죽어서 천국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벌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제가 그 교황을 찾아가서 빌었는데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무슨 짓까지 하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눈밭에 꽁꽁 언 발로 맨발로 교황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은 하인리 4세, 이 사람 황제였죠. 황제들의 권한인 황제권과 그레고리우스 7세, 이 사람 교황이거든요. 교황권,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힘이 월등하게 강해지기 시작하는, 교황들의 힘이 월등하게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상징이고요. 심지어 이때 무슨 말까지 나왔었냐면 교황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뭐고, 교황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해이고, 황제들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나는 뭐다?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종교권과 정치권의 권력 다툼에서 어느 권이 처참하게 패배해버리는, 황제들의 힘이, 정치적 권한들이 완벽하게 패배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권의 힘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무슨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어느 정도 거를 상징하냐면 유럽의 모든 게 뭐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셀주크 튀르크라는 이슬람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셀주크 튀르크라는 이슬람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는데 보는 오는 족족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른바 지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버리고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들의 성지순례마저 방해를 한 거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었던 어디까지 괴롭히면서 비잔티움 제국까지 괴롭히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뭉쳐서 한번 보여주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 문제는 7차 원정까지 가면서 한 번 정도 빼고 나면 전부 다 이슬람 애들이 다 이겨요. 쉽게 말해서 이 십자군 원정은 성공한 거다, 실패한 거다? 실패를 한 거죠. 각 나라의 국왕들은 교황의 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황의 말을 믿고 군사들을 다 보냈는데 교황 말 듣고 갔던 군대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교황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극도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영주들이 전쟁 나갔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유다에 하셨죠? 유다에 하셨기 때문에 이 덕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영주들이 가지고 갔던 그 봉포 있죠? 그걸 왕들이 줍줍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왕권만 강화돼요. 또한 전쟁하라고 보내놨더니 몇몇 인간들은 전쟁 안 하고요. 이쪽에 이슬람 애들이 옛날부터 낙타 타고 다니면서 장사에 굉장히 능했던 애들이거든요. 하나는 전쟁을 하라고 보내놨더니 그 뒤쪽에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무역이 발달을 해버려요. 생각지도 못한 반대급부 현상만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유럽에서 교황을 크게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심지어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떤 나라 황제가 자기 나라에 액세서리처럼 교황이 있으면 자기가 좀 뻔이나 좀 이제 뭐 간지나 보일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황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액세서리처럼 갖다 놓는 바람에 또 교황을 새로 뽑아갖고 교황이 2명이 됐는데 네가 진짜니 내가 진짜니 교황들끼리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교황의 일종의 장신구처럼 따라놓은 거죠. 그래서 아비뇽의 교황을 잡아 가뒀다 그래서 교황권의 몰락을 상징하는 아비뇽 뉴스라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3개 시점을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카노사의 굴욕, 십자군 전쟁, 아비뇽 뉴스,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쪽 파트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파트로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초는 페이지를 갈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그대로 계속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노르만족이 들어오고 나서 형성된 봉건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돈을 밝히는 분위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우리 교회가 너무 무슨화되고 있다? 세속화가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뭐를 너무 밝히더라? 돈을 너무 밝힌다. 그래서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원래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해서 수도원 개혁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도원 개혁운동. 그래서 이때 당시 있었던 수도원 개혁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2군데를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 오이형아랑 이름이 똑같죠. 우리 오이형아, 베네딕트 컴퍼베츠,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고요. 깨끗하게 하려면 클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클린하게.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
이런 두 곳에서 이른바 정치와 너무 가까워진 이런 종교들을 조금 이렇게 주의하고, 조금 정도가 아니죠 사실,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고치자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수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무슨 굴욕이 터지게 된 거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터진 거죠. 자, 요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권과 무슨 권의 힘의 구조가, 황제권과 교황권의 힘의 구조를 봤을 때, 힘의 대립 구조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렇죠, 교황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런 건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때 황제 이름이 하인리히 4세. 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이 카노사의 굴욕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관련된 황제 이름하고 교황 이름을 찾으라는 문제를 내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황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상징하는 말이, 교황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뭐이고 해이고, 황제는 누구의 빛을 받아야만, 교황의 빛을 받아야만 빛날 수 있는 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클린 이스트원이나 이런 데서 교회 세속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는 점점 더 오히려 더 힘에 취해가는 구조를 보이면서도 학문적 성격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발달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가 되면은 중세 서유럽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중세 서유럽 문화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 옆에 크리스트교 중심이라고 적었죠? 이 중세 서유럽 문화 자체가, 그쪽으로 화살표하세요. 십자군 전쟁 밑에다 적었던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크리스트교는요, 일상생활의 모든 걸 다 통제를 할 정도로 학문적 성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규범하는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하나님한테 다 오붓이 다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문들이 주로 연구를 많이 했는가 봤더니,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신을 연구하는 신학과, 그리고 그 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연구하는 철학, 이 두 가지가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은 학문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학문을 연구하든 무조건 신학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신학은 모든 학문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철학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초반에는 이성보다 심지어 신앙이 더 중요하다, 신의 말씀이 모든 무조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후가 되면은 야, 이성을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하자,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앙과 이성의 조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조화, 이 조화를 주장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조화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그가 적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이성과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연구하려면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대학이라고 불러요. 옛날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대학을 옛날 스콜라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 스콜라가 뭐라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입니다. 대학. 자, 이렇게 철학도 연구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는 여러 가지 문학도 있겠죠? 문학은 이때 당시가 봉건시대잖아요. 그래서 봉건시대답게 그 기사들의 활약을 다루었던 기사도 문학이 인기가 있었어요. 주로 대표적인 기사도 문학의 예로는 롤랑의 노래, 그 다음에 리벤룽겔의 노래, 그리고 유명한 아서왕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축 양식인데, 앞에 우리 동로마 제국 하면은 고딕 양식, 그 비잔티움 양식이 있었잖아요. 이쪽에 서로마 쪽, 이제 서로마 쪽 유럽을 대표하는 건축 양식으로는 고딕 양식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딕 양식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특징을 한번 대충 그려보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등장하는데, 위에 지붕에는 굉장히 뾰족한 탑인, 지금 우리 교회 건축물도 보면 왜 위에 보면 뾰족하게 세우잖아요. 그런 뾰족한 탑인 첨탑을 세우는 게 특징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넓은 아치 천장을 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문에다가 요렇게 막 색깔을 넣어가지고 유리창에다가 햇빛 비치면 이렇게 색깔 햇빛이 나오도록 하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특징이에요. 요런 게 이제 서유럽 지역 교회의 특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요런 서유럽 지역의 교회로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노트르담. 얼마 전에 이 성당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쾰른 성당. 그 다음에 샤르트르 성당. 요런 성당들이 이제 이런 고딕 양식의 특징들로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는 교회하고 성당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삼촌이 쓰는 크리스트교라는 명칭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톨릭하고 크리스토교하고 분열해서 그 나눠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태고요. 교회하고 성당도 같은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크리스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천주교, 기독교가 합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토교라는 말을 썼다가 무슨 성당이라는 말을 썼다가 교회라는 말을 썼다가 이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모든 학문과 건축물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다 묶여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황의 힘이 절정을 찍었을 때 터지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십자군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 뒷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볼게요. 자, 교황의 힘이 극대화되었을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사회가 얼마나 무슨교 중심으로 뭉쳐 있는지,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뭉쳐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실제로 중세 서유럽 문화를 봤더니 전부 다 무슨교 중심, 크리스트교 중심의 연구 활동을 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슬람 세력이었던 누가? 셀주크 튀르크라는 애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어디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여기에 무슨 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성지 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자, 서유럽의 형제였던 동로마 제국인 어디를? 비잔티움까지 압박을 주니 이 비잔티움이 참지 못하고 이제 서유럽 쪽에다가 뭐를 요청한 거야? 헬프를 요청을 한 거죠. 이교도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황이 결론을 내리고, 야, 우리 저쪽에 우리 형제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군 원정을 가자, 십자군 전쟁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군 원정이 대부분 거의 다 실패로 끝났어요. 하나님 믿고 전쟁 가면 다 이긴다고 해가지고 애들 막 영주들은 군대 빠글빠글 모아갖고 다 보냈는데 전쟁에서 제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교황권이 어떻게 되더라? 교황권은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전쟁에 나갔던 영주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주들이 죽는다고 했죠. 그럼 영주들한테 왕이 나눠줬던 봉토들이 있잖아. 그 봉토들은 누가 다시 가져갈 거야? 왕들이 다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무슨 권이 강화되게 되더라? 왕권이 강화되게 되더라. 그리고 더 문제는 앞에서는 군인들 열심히 싸워서 목숨 내가면서 죽고 있는데 상인들은 뒤에서 이슬람 애들이랑 뭘 하고 앉아있더라? 무역을 하고 앉아있더라. 그래서 십자군 전쟁 결과 뭐만 발달을 하더라? 무역만 발달을 하더라. 근데 여담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 잘 보세요. 서유럽이 있었잖아요. 이쪽에 이슬람이 있었잖아요. 이슬람 세력애들. 그리고 이쪽 가면 중국하고 인도가 있잖아요. 중간에 이슬람 애들이 중개무역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쪽에 중국, 인도 쪽에 이쪽에 문명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화약, 나침반, 그 다음에 인쇄술 이런 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적어 놓을게요.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런 것들이 유럽 지역으로 전래되게 되면서 아주 유럽의 역사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원정은 이제 이런 효과들도 있었다라는 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쟁 나가서 영주들이 없습니다. 그럼 영주들이 다스리던 장원 유지될까요? 장원 다 무너질까요? 뭐 더 이상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원이 붕괴됩니다. 이 붕괴된 장원은 누가 줍줍해 가더라? 이거를 나누어졌던 왕들이 다시 줍줍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까지 간섭 못하다가 이제 슬슬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가 줬던 이 장원안을 가만히 보니까 장원에 살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장원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자유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농노라고 불렀죠. 그럼 이 사람들의 신분을 무슨 신분으로 바꿔주면, 자유민으로 바꿔주면 인기가 당연히 왕의 인기가 올라가겠다. 그죠? 그래서 왕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이 지역에 있던 농노들에게 자유민 신분을 부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농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농노해방이라고 불러요. 농노해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왕이 좋겠어요. 왕이 고맙겠어. 그래서 언제까지 영주들한테 내던 세금을 전부 다 누구한테? 왕한테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 입장으로서도 좋죠. 그리고 그 세금 내는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지대들을 거의 대부분 이때부터는 뭐로 납부하기 시작하냐면 화폐로 납부를 해요. 화폐. 이거 세금을 지금 화폐로 납부한 겁니다. 지대를. 왕한테까지 가는데 쌀 싣고 밀 싣고 막 곡식 싣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화폐로 납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더라? 상업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들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길드라고 부르고, 또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이제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자동맹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제 장사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도시하고 시장까지 발달하게 돼요. 자, 경제 구조가 전부 다 바뀐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영주들의 설 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겠죠. 누구의 힘이 강력해진다? 왕의 힘이 강력해지는 시점이, 혹시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길드하고 한자동맹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폐쇄적 조직체를 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옛날 그러니까 이 시기 유럽에 한자라는 상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인가 보부상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상인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이 한자라는 상인들이 자신의 이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동맹을 이제 한자 상인들이 만든 동맹이라 그래서 한자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민 신분이 부여되면서 농노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장원이 유지가 안 되겠죠. 장원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으로 그 안에 가둬놔야 되는데, 근데 이 장원 붕괴를 더욱더 가속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염병이 돈 거죠. 무슨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냐면 흑사병이라는 게 유행하게 됩니다. 흑사병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검게 변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쥐가 옮기는 전염병인 패스트라는 게 유럽에서 돌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이제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거기 살기 싫어하잖아요. 외부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외부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원 붕괴가 오히려 더 촉진돼 버리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많이 죽었어요. 농노들이, 그 농노의 신분이었던 자유민들이. 그렇게 되면은 일할 사람들이 없겠죠. 노동력 부족 현상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자유민으로 막 바뀐 농노들에 대한 처우가 더 좋아지겠죠. 일단 농민 처우 당연히 개선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일해주면 돈 더 줘야 돼요. 그만큼 농노들이 3분의 1이나 날라갔으니까 임금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농노들이 유지가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도 꼰대들처럼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죠. 몇몇 영주들이 옛날 생각하고 신분이고 사회 현실이고 다 바뀌었는데도 계속 누구들을 괴롭히니까, 농노들을 괴롭히니까 농노들이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이제 농민입니다. 농노 아니에요. 농노에서 농민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괴롭히던 영주들 때문에 반란이 터진 게 영국에서 있었던 왈트 타일러의 난,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크리의 난, 이런 반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란들이 터진 이유도 우리 더 이상 농노 아니니까 너 옛날에 우리 뭐로 대하던 것처럼, 농노로 대하던 것처럼 더 이상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가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왕 밑에 영주가 있었고 기사가 있었고 그 밑에 농노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왕 밑에 왕의 일을 돕던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이 있는 구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국가들이 등장한 거냐면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누구들의 힘이 아주 강력해진 거다? 왕들의 힘이 아주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가 구조를 살짝쿵 한번 그려보면 어떤 구조가 등장하냐면, 이걸 무슨 펜으로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중간에 줄 끄면 안 되는데. 요런 구조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센터에는 당연히 누가 앉아있을까? 중앙 집권화가 되기 시작한 왕들이 앉아있겠죠. 왕들은 이제 자기가 눈치 봐야 될 제후들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전문화된 행정 관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료제가 실시되게 되고요. 다른 말로 뒤집으면 우리가 예전부터 하던 삼성 육부제 같은 그런 제대로 된 통치체제를 이제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의 칼이 되는 군인들인 상비군이 존재합니다. 상비군, 상비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왕권을 떠받들어 주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이제 농민들과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돈 잘 버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도시 상공업자들. 이들은 예전에 영주들과 다르게 왕은 자신들에게 자유로운 신분을 주었기 때문에 왕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왕에게 자기들을 서포터해줄, 자기들의 신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뭐를 내기 시작하냐면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줘요. 재정적 지원을 해줍니다. 왕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왕도 이에 합당한 뭔가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왕도 도시 상공업자들한테 뭐까지 내려주냐면 관직까지 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게 돼요. 십자군 전쟁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에게 모든 힘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왕위 다툼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하고 어디 사이의 전쟁인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인 백년전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년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 전쟁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했기 때문이에요. 초반에는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길 김새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영국이 너무 강세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소녀가 한 명 등장하죠. 그 소녀가 바로 누구다? 잔 다르크가 되겠습니다. 잔 다르크 덕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었지만 프랑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중앙집권화를 했지만 전쟁 영웅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잔다르크를 영국에다 팔아버리고 영국은 잔다르크를 마녀로 규정을 해서 그 어린 소녀를 화형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국 안에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놓고 또 싸웁니다. 백장미와 붉은 장미를 가문의 상징으로 쓰는 두 집안이 싸웠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장미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장미전쟁 결과 영국도 중앙집권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의 중앙집권 국가들이 형성되는 전체 과정을 봤습니다. 여기 아까 아비뇽의 유수 있었죠. 이 아비뇽의 유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바뀌기 이전에는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사건인데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크게 거론을 많이 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제 보기 힘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다시 한번 암기를 해서 훑어보고요.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상은 시험 범위가 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한데 간혹가다 넘어가시는 기말에 가면 더 넘어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자 계속 3초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암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교회가 너무 무슨화가 되면서 돈과 권력을 밝히는 무슨화가 있어서 세속화가 있어서 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어드원에 대한 개혁운동, 수도원 개혁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원 개혁운동을 했던 곳 첫 번째가 자 오이형 이름 똑같은 거죠. 어디? 베네딕트 수도원. 그리고 깨끗하게 클린하죠. 클린이 수도원.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노사의 굴욕이 터집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황제권보다 교황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고 교황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해인 반면에 황제는 그 빛을 받아야 빛날 수 있는 달이다라고까지 비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겼던 교황의 이름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때 졌던 신성 독일 제국 황제 이름이 하인리 4세. 요거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리고 서유럽 문화는 전부 다 무슨 종교 중심이다? 그리스트교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중심에 신을 연구하는 무슨 학문이 놓여 있고 신학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신의 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연구하는 철학도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초반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성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적어내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신앙과 이성의 뭐가 중요하다,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이 책을 적은 사람은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였고요. 책의 이름은 신학대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을 뭐라고 불렀다? 스콜라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때 문학은 무슨 도문학 중심? 기사도 문학 중심이라고 얘기했고, 건축도 교회 건축 양식이 무슨 건축 양식? 고딕 양식, 뾰족한 탑인 첨탑. 그 다음에 높은 무슨 형 건물? 둥글둥글하게 높은 아치형 천장. 자, 그리고 아치형 천장, 그리고 유리에 색을 넣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특징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중간에 십자군 원정 이후의 부분을 보면 자, 십자군 전쟁이 터지게 된 원인을 봤더니, 자, 어느 튀르크, 무슨 튀르크? 셀주크 튀르크. 얘네들이 성지인 어디를 눌러앉아서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의 박해를 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터진다고 했는데, 결과 유럽이 진다고 했죠. 그 덕에 교황은 쇠퇴가 되고 영주들이 죽고, 그 영주들이 죽고 나서 남은 장원을 왕이 줍줍하면서 왕권은 강화되게 되고,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갔더니 상인들은 뒤에서 이슬람 애들과 뭐를 하고 앉아있더라? 무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이 발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더라.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영주들이 없습니다. 왕이 장원을 줍줍하면서 장원은 이제 필요 없어지면서 장원이 붕괴되기 시작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왕들은 농노에게 자유민 신분을 부여하게 되면서 농노 해방이 발생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지대를 화폐로 납부하게 되면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업도 발달하게 되더라.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드를 만들고, 한자라는 상인들은, 한자는 상인의 종류입니다. 한자라는 상인들은 자신의 그 상업적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자 동맹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장원 붕괴를 더 촉진시키는 병이 하나 돌게 되죠. 검게 이제 타서 죽는 병이라고 하는 흑사병이 이제 돌게 됩니다. 이거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막 농노의 신분을 버는 농민들한테 더 처우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농민 처우 개선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되죠. 이제 인부가 귀하니까 임금이 상승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몇몇 꼰대 같은 영주들은 농민들 괴롭히다가 농노인 줄 알고 이제 반란 터지죠. 영국에서 터진 왈트 타일러의 난,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크리의 난, 이런 농민 반란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영주들이 더 이상 없으니까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으로 힘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제 왕들은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들이 아니라 자기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신하, 관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궁궐 안에는 관료를 두는 관료제를 실시하고, 왕의 칼이 되는 상비군들을 두고,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진 이제 이 농민들이 이제 도시로 와서 도시 상공업자가 되면서 왕에게 재정을 담당해주고 왕은 이들에게 관직까지 내려다주는 이런 선순환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는 하나고 권력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죠. 영국 프랑스에서 이루어질 왕위 다툼, 중앙집권의 다툼을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전쟁 영웅 잔다르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빨간 장미, 백장미 두 장미의 가문 상징을 가진 집안이 전쟁을 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장미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암기 마무리 했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크고 힘든 단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